가장 먼 여행.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는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사람과 삶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에서 터득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란 관계가 비대칭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옛날 분들은 가르치는 것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것을 이야기만 듣고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앨범에서 그와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득하거나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나는 20년의 수영생활 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걸어온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하거나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상한이 공감입니다.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공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고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란 음모라고 합니다. 음모는 공감과 같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낙엽이 집니다. 우리의 강의는 겨울 눈이 내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의실이 위로와 격려, 약속과 음모,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2, 3년 전의 생각이고 강의는 어제 저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몽주의 프레임을 허물어야 합니다. 계몽주의는 상상력을 봉쇄하는 노인 권력입니다. 생생불식,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온 것보다 창신이 여러분의 본령입니다. 강의라는 프레임도 허물어야 합니다. 학부 강의에서 불편한 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라는 틀입니다. 문제 중심이어야 하고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개념과 논리 중심의 선형적 지식은 지식의 파편일 뿐입니다. 세상은 조각 모음이 아니고 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강의는 여기저기 점을 찍어 나갈 것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연이 모여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의 점들을 찍어 나가다 그것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인연이 모여 면이 되고 장이 됩니다. 들려주는 장을 배치라고 합니다. 어레인지먼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담론은 10년 후 고독한 밤길을 걷다가 문득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억은 세월과 함께 잊혀가다가 어느 날 가슴 찌르는 아픔이 되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의 모범과 강의 프레임은 이런 가능성을 봉쇄합니다. 있다고는 사제가 아니라 사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는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강의를 저녁 나담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재는 제가 쓴 책과 글입니다. 20여 꼭지입니다. 한 강의마다 2개씩 하더라도 빠듯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이 마지막 강의여서 강의 준비를 많이 하다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의는 교재를 함께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읽는 까닭은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낭독하고 전체가 함께 듣고 있는 교실 풍경은 공감 공간의 어떤 절정입니다. 여러분도 적막한 교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는 지혜입니다. 우생학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콜턴이 여행 중에 시골의 가족 품평회 행사를 보게 됩니다.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인데 사람들이 표를 사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의 무게를 적어 투표하며 넣는 것입니다. 소의 무게를 따라서 가장 근접한 무게를 써놓은 사람에게 소를 상품으로 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787개의 표에 적힌 무게를 평균했더니 실제 소의 무게와 거의 같았습니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판단력입니다. 우파 우중론자인 콜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단의 지적 능력과 민주주의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는 나의 터전이고 나 또한 세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나와 세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공부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 인식과 자기 성찰이 공부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구도라 했습니다. 구도에는 고행이 전제됩니다. 고행의 총화가 공부입니다. 공부는 고생 자체입니다. 고생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행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 방황과 고뇌가 성찰과 각성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 아닌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순서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하는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식들을 바꾸는 탈문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갇힌 인식들을 깨는 것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문맥은 많습니다. 니체는 중세인들은 알코올로 견뎠다고 합니다. 최면제인 알코올이 각성제인 커피로 바뀌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인식들을 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전두엽의 변형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며 관점을 달리한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애정과 공감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세계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공부이고 공부가 삶입니다. 공부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변화와 창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강의는 가슴의 공정과 관용을 넘어 변화와 탈주로 디저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탈근대 담론에 관하여 논할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가 강의의 중심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담론의 중심에 두고 나와 세계, 아픔과 기쁨,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 자기 개조와 연대, 변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 그리스, 로마 반도로, 다시 알프스 북부의 오지에서 바흐, 모차르트, 합스부르크 600년 문화가 꼽힙니다. 그리고 북쪽 바닷가인 네덜란드와 섬나라 영국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은 중심부가 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역동성이 주입되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구란과 몽고와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의미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변방성입니다. 그러나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변방은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적 공간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실은 그만큼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이라는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연의 점들을 찍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장을 만들어 여러분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땅 속에 지하수를 길어 올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실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각성이면서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여행이기를 바랍니다. 비근대의 조직과 탈근대의 모색이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와 창조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과 진실,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역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와 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세계 인식들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경과 주역은 사서섬경에 속하는 고전입니다. 그리고 동양고전을 강의할 것입니다. 내 전공이 동양고전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불러서 한문을 가르치고 붓글씨도 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문이든 붓글씨든 할아버님의 소일거리였지만
유년 시절의 문화적 정서는 친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옥에서 책을 읽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때 한 권으로 오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동양 고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식영주역을 감옥이 아니었다면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시에 대한 강의입니다만 실론이 아니고 인식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오래된 세계 인식들이 있습니다. 문사철과 시서화가 그것입니다. 문사철은 이성훈련 공부, 시서화는 감성훈련 공부라 합니다. 문사철은 고전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언어 개념 논리 중심의 문학 서사 양식입니다. 우리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문사철이라는 인식들에 과도하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고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출의 언어 구조학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그릇은 왜소합니다. 컵으로 바다를 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나 문자는 추상적 기호일 뿐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역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고전문학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중세 기사는 당시 여인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희극화된 중세 기사의 몰락상입니다. 중세를 희극화하고 근대를 예찬하는 반중세 친근대 논리가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사를 정직하게 재현하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기는 올바른 중국 고대사가 아닙니다. 사기의 30세가 70열전에는 15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0명이 사마천과 같은 비극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읽는 것은 중국 고대사를 읽는 게 아니고 사마천을 읽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의 역사를 온당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철학은 세계의 본질과 운동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추상화의 속성과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겔의 변증법, 세계의 운동은 정반합의 변증법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진행은 없습니다. 정이 반을 통하여 합으로 지향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이 반을 초전박살내거나 반대로 반이 정을 드러내고 자기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사철은 세계의 정직한 인식들이 아닙니다. 언어와 개념 논리라는 추상화된 그릇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사철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시는 문사철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지만 시어는 언어의 개념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메타랭귀지입니다. 안도연의 연탄재는 연탄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서화와 악은 문사철과 다른 미디어입니다. 시와 서가 문자이면서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라면 화와 악은 아예 문자가 아닙니다. 빛과 소리입니다. 사실은 시서화악이 세계를 풍부하게 담고 자유롭게 전달합니다. 그림이 세계를 담고 전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음악도 그렇습니다. 청각으로 세상을 읽는 맹인들을 생각하면 소리를 통한 세계인식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사철 시서화악을 대신하여 앞으로는 영상서사 양식이 세계인식들의
압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영상 미디어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달에 있어 압도적입니다. 영상서사 양식은 전달력에 있어 최고입니다. 이 바다 영상은 바다라는 문자와 달리 아무런 사전적 공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문자는 당연히 그 언어에 대한 공부가 없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영상으로서의 바다는 간단합니다. 카피만 하면 됩니다. 세계의 인식과 전달에 있어서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의 인식은 왜 필요한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주체가 사람입니다. 영상서사 양식에 가장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체가 세계인식에 있어서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단어를 만나면 우리는 언젠가 찾아갔던 바다를 불러옵니다. 인식 주체가 바다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영상 앞에서 인식 주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카피할 뿐입니다. 세계 인식에 있어서 인식 주체가 소외된다는 사실은 인식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인식이란 양적 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이 외부를 무한정 전달할 경우 인식 자체가 무너집니다. 인식은 대상을 선별하고 재조직하는 주체적 실천입니다. 영상서사 양식은 그 압도적 전달력에도 불구하고 인식 주체를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다음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사철의 추상력과 시서화학의 상상력, 영상서사의 전달력을 계승하되 이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아서 유연하게 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사철의 추상력과 함께 그것의 동일성 논리, 시서화학의 상상력과 함께 그것의 주관성과 관념성, 영상서사의 전달력과 함께 인식 주체의 소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의 첫 코장을 읽겠습니다. 시경 첫 코장은 만리장성 축조에 징집된 젊은이가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읊은 시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아버님 계신 곳 보니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머니 계신 곳을 보니 이 어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 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는 내용입니다. 시경의 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성입니다. 사회미입니다. 시경에 실린 300편 중에 그 절반인 150편이 풍입니다. 황하유역 15개 제후국에서 불리던 노래를 채집한 것입니다. 시경에는 궁중의 의식곡, 제사 때의 제례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풍의 사회미입니다. 시경의 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계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강녀 전설을 소개합니다. 맹강녀는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되어 소식 없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 시체마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시체를 성체 속에 함께 쌓아버렸다고 합니다. 맹강녀는 성체 앞에 옷을 받치고 사흘 밤낮을 통곡했습니다.
성체가 무너지고 시골이 쏟아져 나옵니다. 옷을 입혀 곱게 장례 지낸 다음 맹강녀는 노령도에 올라 바다에 투신합니다. 이 전설이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이 진실인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설 쪽이 진실합니다. 사실이란 작은 레고 조각이고 그 조각들을 모으면 진실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언어를 뛰어넘고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의 창조인 셈입니다. 우리의 세계인식도 이러해야 합니다. 공부는 진실의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3. 방랑하는 예술가. 지경에 이어서 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경이 북방문학임에 비하여 조사는 남방문학입니다. 남방은 양자강 유역입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느긋한 삶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조사입니다. 지경의 시는 사운째입니다. 4분의 4박자 행진곡입니다. 조사는 6원째입니다. 춤추는 리듬이라고 합니다. 보행은 목표 지점이 존재하고 확실하게 땅을 밟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시경의 사실성입니다. 이에 비해 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원째는 자유롭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기후와 지형만큼 차이가 큽니다. 북방에서는 기후와 지형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영유되는 삶 또한 절박합니다. 지경에서는 삶의 아픔이 절절합니다. 남방에서는 그런 절절함이 덜합니다. 또 시경은 집단 창작인데 비해서 조사에는 시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초 등장하는 시인이 굴원입니다. 이처럼 조사와 시경을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주자는 시경에 대해서는 줄을 달지 않았고 조사에 대해서만 줄을 달았습니다. 조사는 지식인 고유의 이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경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긴 하지만 유행가 모음집 정도입니다. 지식인들의 자부심이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보편적 정서보다는 지식인의 관념적 정서를 더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러나 막상 조사를 대하면 허무맹랑합니다. 바람과 용, 전설과 신화가 흐릅니다. 많이 읽히는 시가 굴원의 이소입니다. 슬픔의 저저라고 번역됩니다.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슬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현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 근심입니다. 지식인의 시세계입니다. 시가 길기도 하고 우리 교실에서는 조사 연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어부를 골랐습니다. 굴원의 명시 어부를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더 얘기할 것은 북방과 남방이 싸우면 늘 남방이 집니다. 그래서 패북이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습니다. 북에 지는 것이 패배인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과 북이 싸우면 남방이 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화민국이 남방 정권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상해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이 호남성 장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북방의 연안을 근거지로 하고 동북 삼성을 기반으로 통일장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북방 정권이고 패배가 맞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방이 세고 강합니다. 거친 환경에서 단련된 강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 담론에서는 승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의 땅에서 자유로움과 창조적 정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어부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방 문학의 창조성에 관한 담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패배와 변방, 낭만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의 창조와 초월적 사고가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경보다 초사의 세계가 풍부한 인문학적 담론을 제공합니다. 장랑지수 청해 가이타고영 장랑지수 탁해 가이타고족 장랑의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장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명구로 회자되는 이 구절은 어부의 결론입니다. 구로는 초나라의 공족입니다. 일찍이 초회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3번 유배됩니다. 마지막 유배 때 쓴 시입니다. 동정호 호반을 초췌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구렁과 배를 저어 지나가던 어부가 나누는 대화 형식입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지만 구런의 자문자답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구런은 비타협적인 원칙론자입니다. 아독성입니다. 당신은 합종연횡 등 연대 방식을 놓고 이합집산했습니다. 서쪽 강국인 진을 고립시키고 쟤와 합종해야 한다. 아니다. 진과 연행해야 한다. 진진파와 반진파가 싸웠는데 구런은 반진파였습니다. 유배되고 결국은 초회왕은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시체를 초나라로 보내옵니다. 초나라 백성들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웅 후골들이 초나라에서 나옵니다. 진승, 오광, 유방, 항우가 초나라 출신입니다. 패배의 땅 남방에서 그런 저항이 일어납니다. 구런의 고고함은 중심부에 대한 변방의 저항입니다. 어부와의 논쟁에서 구런의 자세 역시 고고합니다. 내가 듣기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갓에 먼지를 털어 쓰는 법이고 몸을 씻은 사람은 옷에 먼지를 털어 입는 법이다. 어찌 깨끗한 몸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단 말이냐. 차라리 상강에 뛰어들어 고기밥이 되는 게 낫다. 어부가 구런의 그러한 고고함에 대하여 완이이소 빙그레 웃으면서 고설 이거 또 두드려 박자 맞추며 노래 부르는 게 창랑지수입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면 되지입니다. 어부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런의 자문자답일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실주의가 구런의 반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런과 초사를 어떤 담론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만 현실과 이상이라는 세계관과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며 현실과 이상의 지혜로운 조화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 인생의 주제입니다. 창랑의 물과 가끈과 발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인문학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진보 보수, 좌우, 현실과 이상이 조화와 지향의 의미로 만나지 못합니다. 먼저 현실과 이상의 관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어 엄마와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 모녀를 뒤따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닮았구나. 그리고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현실로서만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내려올 때도 저 나무가 10년 후에는 이만큼 자라겠지 하고 하산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현실의 존재 양식, 존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인식 속에서 이상화되고 반대로 이상은 현실화됩니다. 엄마와 딸, 현실과 이상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하고 섞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나누면 전혀 다른 본질로 변해버립니다. 사과를 쪼개면 그래도 쪼개진 각각의 조각이 여전히 사과입니다. 대상화, 만약 사람이나 토끼를 쪼갠다고 하면 그 쪼개진 조각을 사람이나 토끼라 할 수 없습니다. 대상과 타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과 타자화 하게 되면 이미 우리의 세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주체와 분절된 대상이 존재할 수 없고 대상과 분절된 주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출소할 즈음에 20년 복역한 장기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장기수 할아버지 역시 구론만큼이나 비타협적입니다. 비전형 장기수입니다. 그분들 말이 해방 전후 격동기의 선배에게 물려받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은 좌경적으로 하고 실천은 우경적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파적 주장으로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개인주의와 시장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란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고 에드워드 윌슨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킨스나 윌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많습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생각 자체가 환원론입니다. 그 자체가 근대적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장 본질적 부분으로서의 DNA는 압도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지구 역사에서 40억 년 전과 30억 년 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기적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이 DNA가 핵심이고 DNA의 운동 원리가 자기 존속 서바이벌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생명의 유일한 운동 원리가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이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슨이 친족 선택과 집단 선택에서 자기의 이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는 이기적 개체가 자기 보존에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투쟁에서는 이기적 개체가 많은 집단이 패배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서바이벌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DNA도 집단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생명을 DNA로 이해하는 소위 유물론적 환원주의 자체가 비판되고 있습니다. DNA가 생명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움베르토 마투라나의 주장입니다. DNA는 생명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가 오토포이에시스, 자기 생산 또는 생성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체로서의 운동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DNA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 생명체 자체가 자기 생성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추럴 드리프트, 자연 표류의 주체로 봅니다. DNA라는 확정된 논리체계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주변 조건과 만나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방랑하는 예술가라고 합니다. 방랑하는 예술가처럼 자기 생성, 즉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투라나의 생성은 생명을 DNA의 서바이벌로 설명하는 환원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성의 의미를 이상과 현실의 지혜로운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위는 생명이 서바이벌하기 위한 자기 위로입니다.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파괴에 직면한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 극한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괴로움을 지워나가는 심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잘못한 것보단 잘한 것을 반복 기억함으로써 생명을 격려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전체의 구도를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여러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적극 의지를 기피하는 대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존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자위보다는 자기 비판이 더 필요합니다. 냉정한 자기 비판은 일견 비정한 듯하지만 서바이벌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서바이벌에 있어서 자위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입니다. 물론 자위와 자기 비판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보수와 진보, 서바이벌과 오토포이에시스, 자위와 자기 비판이라는 프레임 속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랑하는 예술가라는 마투라나의 문학적 서사가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패배의 땅 초사의 세계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방이 패배의 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낭만과 창조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1972년 핑퐁 외교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모택동 주석이 닉슨에게 초사를 선물했습니다. 대장정 동안 읽던 초사입니다. 닉슨과 초사의 대비가 당황스럽고 그 선물의 숨은 뜻을 알 수 없지만 초사에 대한 모택동의 애정만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마오사상의 창조성과 그의 문풍의 원류가 초사의 세계입니다. 중국 혁명 과정에서 흔히 류사오치와 마오를 대비합니다. 류사오치는 국민당 지배하의 상해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지하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마오는 해방구를 건설하여 국민당군과 대적했습니다. 적자에서 조직 보위를 위한 고도의 경각성이 요구되었던 류사오치에 비해 적과의 정면 대결을 주로 했던 마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조직의 류사오치와 이론의 마오라는 헌사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조직 보위와 경각성은 극도의 보수적 대응을 요구하지만 마오의 해방구 건설은 새로운 사유를 요구합니다. 노동연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에 없었던 중국 혁명의 창조성입니다. 이외에도 마오는 모슬론 실천론 같은 철학적 저작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마오쩌둥이라 합니다. 이것이 남방의 초사 문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오에게 초사는 그런 것입니다. 낭만과 창조의 땅 초사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현실과 이상의 지혜로운 조화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담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낭만은 로망의 번역어입니다. 이야기란 뜻입니다.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서술 일반을 로망이라 합니다. 낭만주의는 대체로 부정적 의미입니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와의 결별이었습니다. 고전주의는 질서, 구도, 이념 등 고전적 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낭만주의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플라톤이 시인을 추방하라고 했듯이 서구적인 사고의 저변에는 논리와 분석이 있습니다. 낭만적 사조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낭만주의에는 목표 지향성이 없고 이성보다 감성의, 주제보다는 기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틀에 갇혀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함이 한편 무책임하다고 폄하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프레임을 뛰어넘는 메타 지향입니다. 창조는 이런 메타 지향성에서 시작됩니다. 근대적 패러다임 중에 가장 완고한 것이 인과론입니다. 사물을 원인과 결과 관계로 질서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현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이면서 동시에 과이기도 합니다. 인과 과는 일방적 선형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시공이라는 정태적 모델에 한정했을 때에도 그렇거든. 하물며 시공의 변화를 포괄하는 동태적 모델에서는 더욱 역동적입니다. 인과론이란 환원론 그 자체입니다. DNA를 생명의 공급 요소로 환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환원론과 인과론이 근대 인식의 기본 틀입니다. 단순화된 기계론입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런 인과론이나 환원론이 없습니다. 초사의 낭만적 사유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느슨한 틀을 열어주는 일탈의 공간은 귀중한 가능성입니다. 강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식들을 반성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경의 사실성과 진정성, 조사의 낭만과 창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시적 관점이 대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어, 개념, 논리로 구축되어 있는 문학 서사 양식의 완고한 틀을 반성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시는 언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환경에 갇혀 있는 오늘날의 비현실적 정서를 반성하기 위해서도 시경의 사실성과 진정성, 조사의 낭만과 창조적 사유는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공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세계와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추상력과 상상력의 조화입니다. 추상은 복잡한 것을 압축하는 것이고 상상력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문사철이 바로 개념과 논리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추상력입니다. 핵심이 뭔가를 집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를 아는 것입니다. 추상력과 나란히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엄청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이 작게 나타난 것입니다. 빙산의 몸체를 보는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에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사소한 문제라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제비를 보면 천하의 봄이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능력, 즉 문사철의 추상력과 시서화의 상상력을 조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사람들도 문사철과 시서화를 함께 연마했습니다. 이성훈련과 감성훈련을 함께 연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상력과 상상력 하나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둘을 배합하여 구사할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그런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 문제가 아니고 품성 문제입니다. 시적 관점과 시적 상상력이 그것입니다. 끝으로 귀곡자의 실론을 소개합니다. 귀곡자는 전국시대의 종횡가로 알려진 장의와 소진의 스승입니다. 기원전 350년 전으로 생존한 인물입니다. 전국시대는 전환기였습니다. 신분질서 무너지고 사객군자 같은 신지식인이 등장합니다. 유세가 들입니다. 이들은 각국의 정치, 경제, 군사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각국의 군주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곡자가 이런 사람들의 스승입니다. 이전까지는 외교사절로
주로 친족인 귀족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에게 외교 역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꿰뚫고 있는 신지식인층의 역할이 커집니다. 중행가도 사실은 외교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러한 행인 그룹을 제재로 둔 사람이 귀곡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병법은 병사의 배치이고 시는 언어의 배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배치가 설득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적 레토릭과 문법을 중시합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국자 연구자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레토릭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어법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도발적 언어는 불쾌합니다. 크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통절한 깨달음으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기쁨이 없습니다. 공자도 그런 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14년간 여러 나라를 유랑했지만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실패가 공자로 하여금 사상가로 비약하게 했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실패자입니다. 당시에는 사상가로서도 비판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꾸며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자기 행실을 닦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 영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씨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귀곡자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와의 대화가 깊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언어 자체의 개념적 의미와 함께 언어 외적인 정서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언술이 더 중요합니다. 언어도 결국은 언술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공계나 자연과학 영천공자들이 구사하는 언술의 특징은 더 많은 팩트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 주장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팩트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수평면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언술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그와 반대되는 것과 대비함으로써 그것의 특징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시간적 변화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하고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적 관점처럼 동서남북 추나추동의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왜소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왜소함을 넘는 다양한 방식을 승인하는 것이 시적 레토릭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레토릭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귀가 어둡다, 눈이 높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경우는 더욱 없습니다. 노래는 많이 하지만 노래는 이미 시가 아니게끔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가 없어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시를 멋지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